장래가 기대되는 우리 조병세 박사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애국포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구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항아리 같은 거를 놓고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 먹을 것을 꺼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손을 집어넣는데, 그 구덩이에 손을 집어넣고 먹을 것을 집어 꺼내려고 그러면은 구덩이나 항아리 입구가 너무 좁아서 먹을 것을 쥐고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밧줄을 들고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영리한 동물인데,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 먹을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주먹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결국 그 밧줄을 걸 때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원숭이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도 이런 속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의 습관을 가졌거나 이런 머리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은 지도자의 집착과 지도자의 망상과 그리고 지도자가 위기인식을 잘못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국가를 수난에 처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반일의 거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방망이로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름 넣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주유소가 있고, 국민들은 일본 상태에 불매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로 쓴 독립이라는 글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피 묻은 손바닥 지문 도장을 크게 확대해서 당사가 벽에다 걸고 제2독립운동, 의병운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집권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반일 구도로 가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비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재를 수출 통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때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것을 거부할 때 재산을 압류하고 몰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것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징용자 문제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용자 문제는 이미 50년 전에 끝난 사안입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불행했고 부끄러웠고 치욕적이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설린의 관계로 출발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8억 불의 청구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 협정서에서 징용자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양국 간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이러한 확정을 어기고 결국 징용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 발단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법원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그래도 한국 대법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돈을 징용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 방안이 됩니다. 이미 박정희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여기에 돈이나 물질을 개입시킬 때 도덕적 우위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품위이고 신의이고 시민의식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노영민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일본 정부가 취할 조처를 예상해서 한국의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게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넣은 그 제목, 그런 사법농단보다 더 큰 사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 줄 예상하고 기업들과 상의를 했다고 그러면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방치했느냐? 이런 보복 조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는 위기 불감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해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대기업을 미워하고 대기업을 축소시키려고 했고 대기업을 규제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대그룹을 해체시키려고까지 했던 사람이고 대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치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굴레를 씌워주신 겁니다. 손자병법에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적을 제거하는 것,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상대를 치는 것을 차도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도살인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힘을 빌려서 족쇄를 치우고 싶어 했던 대기업의 족쇄를 치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경제 정책 실패로 경제가 엉망이 되자 거기 한 이유가 전임 정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된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런 경제가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더 나빠지고 마이너스 성장까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마당에 이제 또 다른 변명구실을 집어내야 되는데 이번 차제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이다. 이런 아주 좋은 구실을 찾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야당의 공격과 예봉을 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수 가운데도 친일이라는 것이 두렵거나 싫어서 반일로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석이조, 삼조, 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감증이지만 고소운이다. 차마 일본 정부한테 경제 보복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렸다고 할 만큼 저는 문재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면 이거는 국가 경제를 벼랑시키는 반국가 행위고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법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복을 하고 그리고 소련 비행기가 소련 전투기가 독도를 영공을 침공할 때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더 드려야 될 거는 문재인 정부는 제가 자꾸 이 프레임을 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집권 초부터 반일 구도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베하고 첫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한 위안부 협정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베에게 통보한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반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1948년 8월 15일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인 1919년 4월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건국 논쟁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서 이 얘기를 적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짚어보면 그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그 다음 정상회담을 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되면은 북한 정권은 불법 정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북한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매국노들이 모여가지고 분열하던 곳, 싸움하던 곳이라는 것이 이 북한의 시각이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게 된 3.1운동도 북한에서는 부르주아의 실패한 운동이라고, 실패한
운동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을 것 같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건국 논쟁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꺼낸 얘기가 빨갱이 논쟁이었습니다. 빨갱이는 친일의 잔재고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빨갱이 색깔을 물타기 하고 그리고 빨갱이를 복권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갱이 색깔을 아예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한 한 사람들을 일본이 모함을 해서 빨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빨갱이보다 더 나쁜 것이 일본이고 빨갱이 잔재보다 더 나쁜 것이 일제의 잔재되는 그 프레임 구도를 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한일 사태가 딱 발생하자마자 문재인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장관이 임명됐죠. 밥을 같이 먹고서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조국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죽창가를 올리고, 죽창가는 그 동학혁명의 노래 아닙니까? 죽창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애국이냐 이적이냐 하는 글을 썼습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 말은 민족적 애국 세력인 좌파의 반일운동을 지지하겠는가, 아니면 반민족 이적 세력인 우파의 친일운동을 지지하겠는가 하는 양분법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조국의 말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반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빨갱이까지 포함해서 누구든지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면은 누구든지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한테 애국 색깔을 칠해주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한테 이적 색깔을